지난 한 주 동안도 참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국내 환자들은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도 체크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잘 들어가겠죠. 네. 장일무님 갑자기 뜬금없는 후원 3,000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후원 저기 배너가 많이 바뀌었군요. 귀엽게 보이네요. 네.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오디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좀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토일 날 담양으로 네, 담양으로 저희 살천지 이 만천당에서 이 대회를 가집니다. 네. 일종의 이제 전국에 있는 만천당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단합대회를 하는 일종 하계 술연회, 수련회 아니죠? 술연회가 이번 주 금토일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실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많은 분들은 모이시지 않았고요. 오붓하게 저희들끼리 행사를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브이로그로 행사 내용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호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할 주제들을 스포로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 네. 국내 관련된 내용이 한 세 가지 되고 홍콩과 일본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내용은 답답하지 뭐. 이 말도 안 되는 국내 사정을 얻다 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4번, 5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흥미를 많이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시사점 있고 좀 재미가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주제는 법대로 합시다 성렬이 형입니다. 아시는 형님 중에 법을 되게 안 지키시는 성렬이 사시는 형이 있어요. 그 형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취임한 지까지. 네. 처음에 존재감이 이제 굉장히 컸었고 이 사람을 이제 성렬이 형을 우리 검찰총장에 앉힐 때부터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청와대라든지 북쪽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아베랑 비슷한 습성이 있어. 얼굴형은 정반대인데 태음인 정반대의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습성이 비슷한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인적 관계나 어떤 그 각 기수별로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그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친위 조직을 구축했어요. 여기에 거의 한 6개월을 할애하더라고요. 그 당시부터 법조계가 많이 많았거든. 너무 자기 주변 사람으로만 편중된 인사를 한다. 근데 정부가 그냥 보고도 사실은 이제 그 권한에 대한 어떤 존중이었겠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사안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검찰의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지금 따져놓고 보면. 자, 무슨 목적으로 이걸 했을까?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 이게 아니고, 결국 성렬이 형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자체를 흔들고 총선판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시작됐으니까 올 4월 달에 있었을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기획된 어떤 그러한 조직적인 구테타였다. 검난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과 그와 협조했던 사람들,
물론 그 당시에 미통당이라고 하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황교안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라질 줄은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 조국 장관 낙마와 현 정부 흔들기에 전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에 대한 그 협정 중지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라든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공수처법에 관련한 이 모든 법안들 자체를 다 팽개치고 오로지 조국 흔들기로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조국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였다. 토착 외구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본토 외구의 하수를 받은 언론 집단까지도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오로지 조국 하나만을 위해서 이걸 올인했다고 하기에는 목표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목표는 원대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청와대를 흔들려고 한 거예요. 지들이 말하는 국정에 관여한 청와대를 집어넣어갖고 뭐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둥 4월 총선에서 뭐 압승을 거두겠다는 뭐 이런 중대차한 목적을 갖고 이게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자동차 엔진에 넘치는 활력을 엔진 연료 첨가제 앰피어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드립니다. 출력 상승, 연비 절감, 수분 제거, 동결 방지, 매연 감소까지 연료와 엔진의 그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고요. 안정적인 엔진 구동과 완전 연소를 도움으로써 엔진의 출력과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정말 공인받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60년 정통의 미국 모리스사의 수입 원액을 100%를 수입해서요 나눠 담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14년 동안 독점 판매 중인 앰피어 부스터는요 국립환경과학원 제633호 대기환경보존법 기준을 통과한 국내 공인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주유시 연료통에 같이 주입하시기만 하면 엔진은 젊어지고 주행이 달라집니다. 60년 전통을 보장하는 앰피어 부스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0ml 2통에 15,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2회 사용으로 1년 동안 큰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문의는 검사창에 www.sansumol.com 산수몰.com으로 검색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러한 계획과 진행에 어떤 애들이 들어왔느냐 이거죠. 이거를 윤석열 개인의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단독의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총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얘네들의 조직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검찰 쿠데타 주범 14인의 명단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있는 직무들은 전부 다 추장관이 이제 오신 이후에 좌천을 당해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요 고검장, 지검장을 싹쓸이 하고 있던 인물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범이 돼가지고 단순한 임명 철회뿐만이 아닌 청와대의 어떤 비서실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가지고 완전 국정농단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이게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최근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총장 자신도 모르고 청와대에도 이런 조국 장관에 관련된 내사라든지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마만한 조직을 꾸린 거 아니야. 전국에 100여 명 가까운 검사를 차출하고 그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100차례가 넘는 영장을 치고 그 영장을 다 받아냈어. 수색영장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집과 뭐 사무실 관련된 업체들, 관련된 사람들, 웅동학원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털어대는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다 기획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상기
그 법무장관이 이 사태를 말하자면 눈 뜨고 맞은 거잖아. 그 자기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자들을 만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 총장을 불러가지고 독대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이 표창장에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청문회 때 표창장 위주로 시작된 거잖아. 근데 윤석열 씨 자체, 그 당시 이제 성렬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에 관련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이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잡은 타겟은 사모펀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국을 잡을 수 있는데 조국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가 표창장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표창장은 오로지 윤동훈하고 이제 이 가장 행동대원하던 고영권 둘이서 일종의 이제 분위기를 띄워 올리기 위해서 시작된 테마에 불과했었고 자기는 이 사모펀드를 갖고 잡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대놓고 정권을 협박한 거예요. 자, 이 사모펀드 터지면 조 장관뿐만 아니라 조 장관 부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직접적으로 전부 다 타격이 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갑자기 직접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윤대진 수원지검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로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을 지휘했던 인물은 오히려 윤대진이었다고 봐지는데 이 윤대진이 당시 법무부 국장한테 황희석 법무부 국장한테 조국 수사가 본격되기 나흘 전에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수사를 할 건데 낙마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통령도 형수, 그러니까 왜 형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윤대진이가 조국 장관을 형님으로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형수 정경심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사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수사 시작 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원지검장이 수사 시작 전 나흘 전에 알고 있었을 정도라고 치면 이 내용은 단순하게 자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시작됐으니까 검증 시작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담당 배당부터 시작하고 역할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뒤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획이 시작됐고 당시에 황희석 그 법무부 국장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간부 누구도 청와대에 있는 인사 누구도 이와 관련돼서 들은 사안이 없고 도대체 윤대진 같은 현역 지검장이 직접 수사 배당도 안 된 거예요. 수사 시작도 안 했으니까. 현역 지검장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던 시나리오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취임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는 얘네들을 단순하게 친교 모임으로 모은 게 아니라 이러한 쿠데타를 기획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당당하게 다음번에 청와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조국 장관 청문을 전해서 조국 가족 잡기로 이 나라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당사자 윤대진은 전화한 건 맞지만 낙마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윤 총장하고 통화도 한 적 없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황희석 당시 그 법무실장의 얘기하고 윤대진의 말하고 누구 말이 더 맞을 거냐 뭐 녹취록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미 상황 정황으로 봤을 때 니들은 사전 쿠데타를 모의한 국가 반란 세력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무리한 조사와 기소에 언론의 막 맹폭에 거기에 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국민 반감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한 거예요. 서초동에 200만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깜짝 놀란 세력들은 광화문에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반대 위세를 벌여가면서 세력 싸움을 확대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컸었고
사상 초유의 서초동에 이마만한 사람이 모이는 사태를 보고 나서 얘네들이 약간 쫄았던, 뭔가 지금의 해 나가던 것들을 무리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인신 구속이 계속 이어졌고, 불구속 수사가 계속 철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재판 안에서 계속 얘네들의 주장이 허위로 깨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쟁점화로 늘려가는데 실패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윤석열의 목적은 사모펀드로 해서 도덕성에 이 문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무실에 심어놨던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건 무마 개입을 통해 갖고 울산시장 사건으로 뒤집어 엎어서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에 핵심 증언이 되어줘야 될 A 수사관의 자살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휴대폰이라든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사건 증거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청와대 라인으로 끌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권은 무리하게 이제 욕을 먹어가면서 검찰하고 협조하는 거를 끊어버리고 코로나로 갈아탔고요. 검찰은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 증인과 억지 주장으로 기소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 법의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무리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또는 언론이 계속해서 이걸 이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 못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미쳐서 총선 대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윤석열 성렬이 개인의 장모 사건에 대한 뭐 축소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이제 주변에 대한 감찰, 측근 비리, 그다음에 인사이동, 인사권 발의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사안들 다 뒤집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살아날 길이 있었어요. 장모님하고 부인을 희생시키면 되는 거였거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의정부 지검에서 이제 억지로 막고 있던 걸 풀어서 공정하게 해체를 하고 한동훈이라든지 뭐 측근들에 대한 어떤 비리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기소 내지는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깊은 수렁에 발을 디딥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움직인 것인가? 한동훈이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뭔가 지금의 짓거리들을 진행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 성렬이 형은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사안 중에 간판으로 등장해갖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 빼고는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하기로 했나? 어떤 뭐 청와대하고 직접적으로 교섭을 하기로 했나?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후배들한테 물려놓고 뒷전에만 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비겁한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무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간판이었던 거야, 사실상. 이번 검난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검난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자면 밑에 있는 애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거를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차적인 1년 만에 와 있는 2차적인 패착이라는 거죠.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기를 검언유착 의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냥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한 일종의 공모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방법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해서 이 기자란 놈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유시민한테 돈 받았다고 해줘. 그렇게 안 해주면 너 작살낼 거야. 라고 협박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누구 있는지 알아? 나 윤동훈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오버한 거지. 이 기자 시기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가면서 실제로 이걸로 유시민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던 거야. 돈 받아 먹은 걸로.
아니었고 한동훈? 아, 나 윤동훈이라고 했어. 아, 죄송합니다. 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와 연관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밀착돼 있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왔고 또 이 사람들의 동선과 묘하게도 우리 성렬이 형의 동선이 맞아떨어진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뺏었는데 아직도 휴대폰을 못 열어보고 있어요. 못 여는 건지 안 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가 확실해지기 전에 이 사람을 잡아놓고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구속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수사팀의 만류를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 수사자문위원회라는 거를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개입 안 한다고 하더니 그 수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기소 내용 안에서 한동훈에 대한 건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렇게 빤히 보이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한동훈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와 기자가 유착한다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 경찰이 민간인 폭력배를 시켜갖고 범죄자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범죄자를 잡는 거는 그러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무고한 시민을 괴롭혀갖고 이 사람을 범죄자로 조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언론사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해고했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될지는 이제 법의 진행상으로 하겠지만 채널에서 발을 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렬이 형은 한 총장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일단 무조건 나는 살리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드라마의 한 그것처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측근을 모아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수사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내가 직접 수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법이고 규범이고 이걸 떠나서 상부에서 하부하는 상명하복 조직 안에서 있는 당연한 명령인 거예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아니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밑에 있는 말단 과장한테 야 이 과장 이거 이렇게 처리해 그러는데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면요 옆집이나 옆에 회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개기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가 무슨 뭐 선출직이야? 지가 무슨 지분 있어? 그냥 2년짜리 임시직 공무원에 불과한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개기고 5일 동안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검사 똘마니들을 지 말 들을 수 있는 검사 똘마니들을 모아갖고 이거는 특임 검사 체제라고 특임 검사도 법무부 장관이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명령을 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한동훈은 이제 잡아넣으면 법조인의 인생은 마감하게 되는 거고 그와 관련돼 있는 모든 인사들이 전부 다 탈탈탈 다 털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너지면 우리 구테타 세력들 14인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과거에 우병우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가지고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모든 비리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무죄 판정을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우병우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도 우병우처럼 되고 싶은지 모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성렬이의 결정적인 약점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다는 거예요. 법원 안에 있는 2,400명 가까운 검사 조직이라든지 법무 조직이라든지 외부적인 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치력이 전혀 없어요. 왜? 사람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잠시 로펌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일화가 유명해요.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돼갖고 기업 관련된 소송을 맡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회장님이 만나서 면담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그때 을이에요. 회장님이 갑이잖아. 돈 내고 변호를 시켜주는데. 근데 을이 갑한테 대놓고 옛날에 검사장 시절에 하던 언행을 해가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법무소송을 맡기질 못했대. 그래서 잘린 면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다시 검찰 조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이마만큼 이 사람이 아나무인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세력들이 이제 막판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윤석열한테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무부 장관은 분명하게 법적인 상황 안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불법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의 어떤 거취를 두고 많은 그 언론과 뭐들이 뭐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호영이는 윤석열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압력을 취하고 있는 추장관의 탄핵을 진행하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조직 내에서 명령에 불과한 거고요. 좋든 싫든 거야. 상급자가 하는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듣고 하고 있잖아. 그게 징계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6개월 이상의 명령 불복종이 있다. 6개월 이상의 정직에 취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빤스런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고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장관이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요. 이 탄압을 못 견디고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죄가를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검찰청 법이 있어요. 8조의 규정을 보면 이제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위와 지위 배제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총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던지게 되면 사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표를 왜 던졌느냐에 따른 이유를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안의 법으로.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검사징계법 7조 5항에 의해서 이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후에 사퇴든 퇴직이 등을 인정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윤동훈 감싸기에 대해서 했던 짓거리들 자체가 전부 다 한동훈 감싸기에 왜 자꾸 윤 총장하고 한동훈 헷갈려서 그런가요? 여러분 고질병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동훈 감싸기를 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징계로 인해서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받게 될 공산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 계약을 못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일종의 저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그 연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것도 전부 다 몰수시킬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버티기로 갈 거예요. 남은 임기 1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임기를 어떻게든 버티겠다면 1년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방탄 효과를 볼 수는 있죠. 자, 여기에서 윤석열이 1년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법 또는 그에 대한 이제 공소시효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검난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이 가능합니다만, 자, 그때까지 1년을 남겨놓고 있는 윤석열이를 두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거냐,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냐, 이 검난 쿠데타에 대한 제대로 처벌이 진행될 거냐는 이게 좀 요원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윤석열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을 조사해서 고소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윤석열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빨리 수임 처리돼가지고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검찰 수사로 윤석열의 죄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일단 장모 관련해가지고 압력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 이어가는 형량에 대한 조정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장모하고 자기 부인만 쏙 빼냈잖아요. 네. 혐의 없으므로. 이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털어대기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윤석열, 우리 성렬이 형과 연관돼 있는 모든 검난 조직들이 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렬이 형 구하자고 연판장을 돌리려고 해도요. 거기에 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게 대세가 조금만 지나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저 호랭이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하고 윤석열을 내가 조사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 나선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1년 전에 청와대가 고심 끝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줄 예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윤석열 임명을 강행하고 윤석열의 집단들의 어떤 지난 1년간의 검난을 몸소 견뎌.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최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낸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의 희생.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임은정 검사나 일부 검사들이 지금의 있는 행태를 비난하긴 했습니다만, 뭐, 법조계가 됐든지, 변협이 됐든지,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런 검찰의, 짓거리들에 대해서 제지를 걸거나 경고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분에 반감을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한 식구였던 거야.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윤석열이 원했던 대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네들은 얼씨구나 하고 윤석열은 추앙하고 찬양하고 진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검찰공화국으로 대한민국 영원히 가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영판님 말씀대로 얘네들은 자정 노력이 안 돼요. 검찰이고 변호사고 판사고 법무부고 일부 어떤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깨어있는 노력으로 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된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못해. 이건 직접 외부인이 개입해가지고 도려내고 수술하고 제대로 고쳐줘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장악하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검찰에 대한 어떤 민낯을 드러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도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검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야당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왜?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걔네들에 대한 일종의 그 감사 정보, 사정 청취 정보들, 지금 있는 미통당 국회의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각종 청탁 비리들에 관한 자료들을 갖고 걔네들 목을 조여가면서 네가 나가서 정치적으로 싸워 검찰을 지켜내라고 협박질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주호영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한테는 안 통하는 칼이기 때문에 주호영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앞뒤에서 찔리고 있는 거야.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판국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180 거대 여당의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난 나한테 왜 나한테 이걸 다 시켜? 차라리 빨리 누가 됐든지 당대표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해주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지금 원내대표를 했겠어라고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란죄를 검언 유착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14인의
검찰 쿠데타를 주도했던 이 인물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와 손잡고 무엇을 노렸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고 이게 돼야지만 제대로 된 과거사 정의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재미없는 얘기 길게 했네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